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7장에서 발췌한 핵심 노트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뭐 의학이나 물리치료 전공하시는 분들 그 시험 대비용 요약본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용어들도 되게 딱딱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고장 나는지에 대한 진짜 매력적인 설명서더라고요.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 기적에 가까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한 의학 용어들 속에 숨겨진 그 근육병증, 영어로는 마이오패시라고 하죠. 이 근육병증의 작동 원리를 싹 다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아하 모멘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대시보드에 빨간 엔진 경고등이 깜빡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쵸? 차가 막 덜컹거리고 속도가 줄어들면 우리는 보통 가장 흔한 원인부터 찾잖아요. 뭐 배터리가 방전됐나? 아니면 어디 전기 배선이 끊어졌나?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완전히 비슷한 접근을 하더라고요. 팔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막 힘이 빠지면 100이면 100,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신경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내리는 쪽,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신호를 주는 쪽이요? 네. 뇌와 신경망이라는 복잡한 전기 회로가 끊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직관적이니까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 전기 배선은 완벽하게 정상이라면 어떨까요? 전력도 100% 공급되고 있고 뇌에서 보내는 그 움직여라는 신호도 근육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도달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정작 그 동력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꿔내야 할 엔진 자체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엔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근육병증입니다. 이 근육병증은 신경계 질환과는 아주 근본적인 궤를 달리하거든요. 아,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신경의 지시를 받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을 이루는 근섬유 자체의 구조나 대사 과정 혹은 수축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직접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질환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은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한 명령을 막 내리고 있는데 정작 그걸 수행해야 할 작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경병증이 배선 문제라면 근육병증은 실린더가 깨져버린 엔진의 셈입니다. 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엔진 고장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직관에 반하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두께도 되게 얇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이런 원위부 근육부터 먼저 힘이 빠질 것 같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근육병증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몸통, 골반, 어깨 이런 가장 두껍고 거대한 근위부 근육부터 대칭적으로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 패턴은 우리 몸이 중력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기계적인 구조를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중력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거대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 아니면 무거운 상자를 머리 위로 막 들어 올릴 때요. 오,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이때 손끝이나 발끝의 근육은 그저 방향만 잡을 뿐이거든요. 실제 몸무게라는 거대한 부하를 온전히 감당하는 건 골반, 허벅지, 엉덩이, 어깨 같은 그 중심부 근육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메인 기둥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근육병증은 근섬유 자체가 구조적으로 막 취약해지는 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기계적 스트레스와 마찰을 견뎌야 하는 그 중심부 근육들이 가장 먼저 피로도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는 겁니다. 아, 얇은 근육이 덜 쓰여서 버티는 동안 가장 혹사당하는 큰 근육들이 먼저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보이는 특유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도 나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방식의 변화더라고요. 의학 용어로는 가워 징후라고 하죠. 네, 가오 사인이라고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그 강력한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아이들이 바닥에서 일어날 때 자기 다리를 막 짚어가면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거든요. 아, 자기 몸을 스스로 사다리 삼아서 상체에 팔 힘으로 억지로 기립하는 보상작용인 거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걷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음을 걸을 때 골반을 수평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실릴 때마다 골반이 양옆으로 툭툭 떨어지게 돼요. 이걸 보상하려고 상체를 좌우로 과도하게 흔들면서 걷는 이른바 오리걸음이 나타나죠. 와, 그 오리걸음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중심축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아주 필사적인 생존 움직임이었군요.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환이 가진 아주 잔인한 특징 하나가 드러나더라고요. 네, 감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운동신경은 멀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곧 감각신경도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신경병증과 근육병증을 가르는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거든요. 아, 진짜요? 네, 신경 자체가 끊어졌다면 그 부위는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감각도 사라져요.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약간 남의 살 같잖아요. 네네, 그 느낌 알죠. 하지만 근육병증 환자들의 감각신경망은 100% 정상 가동 중입니다. 기철로 피부를 스치면 간지러움을 느끼고요. 차가운 물이 닿으면 시리다고 다 느낍니다. 와, 세상에. 모든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의 세계는 완벽하게 열려 있는데 오직 자기가 원할 때 팔다리를 들어 올릴 그 물리적인 힘만 징발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감각은 생생한데 몸은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엄청난 체감적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내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근육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몸속 어디선가 엔진이 부서지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경고 신호가 뜹니다. 아, 그 자료에 나왔던 CK,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 수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효소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근육세포의 튼튼한 세포막 안에 얌전히 갇힌 채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근육병증으로 인해 근섬유가 막 찢어지고 세포막이 붕괴되면 마치 그 구멍난 기름통에서 새까만 엔진 오일이 콸콸 새어나오듯이 이 CK 효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와, 콸콸 새어나온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혈액검사에서 CK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했다면 지금 당장 근육세포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생화학적 증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통, 아니 세포막에 대체 왜 구멍이 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부터 줄여다보죠. 네. X염석체 연관 열성 유전 질환인 그 DCNA와 베커 근위 영향증을 빼놓을 수 없죠.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두 질환의 경과를 비교해보면 너무 극단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큽니다. 자료를 보면 DCNA는 2세에서 5세 무렵 아주 어릴 때 발병해서 10대 후반이면 걷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네, 안타깝죠. 반면에 베커는 청소년기나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천천히 진행된단 말이죠. 같은 유전자 선상의 문제인데 왜 이런 운명의 갈림길이 생기는 걸까요? 그 모든 차이는 단 하나의 단백질, 바로 디스트로핀이 결정하거든요. 디스트로핀이요? 네, 근육이 막 수축하고 이완할 때 엄청난 물리적 장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근육세포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부 구조와 외부막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충격 흡수 장치이자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디스트로핀입니다. 아, 완충장치군요. 그런데 DCNA 환자들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이 충격 흡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자체가 아예 지워져 있어요. 아예 없다고요? 네, 체내의 디스트로핀이 0%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와,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고 기고 걷기 시작할 때마다 보호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콘크리트 벽에 계속 부딪히는 거나 다름없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육을 쓸 때마다 미세하게 세포막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과정이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 3세 무렵부터 증상이 막 급격히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 베커의 경우 돌연변이가 있긴 하지만 디스트로핀이 부분적으로는 생성이 되거든요. 아, 부분적으로라도요?
네, 비록 길이가 막 짧거나 구조가 엉성해서 불량품일지라도 어쨌든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가 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불량품이라도 아예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렇죠. 이 불완전한 단백질의 존재 유무가 근육 파괴 속도를 극적으로 늦추고 발병 시기를 성인기까지 밀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백질 하나가 아예 없느냐, 아니면 엉성하게라도 있느냐가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통째로 바꿔놓는 거군요. 진짜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 질환이 몸을 파괴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만적이요? 네. 아이의 종아리를 보면 겉으로는 근육이 알통처럼 빵빵하고 되게 튼튼해 보여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기 쉽거든요. 아, 그 가성비대 현상 말씀이시죠. 자료 보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슬픈 착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죽어나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 몸은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근섬유를 다시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쓸모없는 지방덩어리와 딱딱하게 굳어버린 흉터 조직으로 꽉꽉 채워넣는 거죠. 아, 흉터 조직으로요? 겉에서 보면 부피가 팽창해서 종아리가 굵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 힘을 낼 수 있는 엔진 부품은 텅 비어 있고 온갖 불순물로만 꽉 차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근육은 녹아내리고 껍데기만 비대해지는 거네요. 대자연의 아주 잔인한 속임수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이는데 속은 스펀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병이 단순히 팔다리를 휠체어에 묶어두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질환의 최종 예후, 그러니까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결정타는 바로 호흡근과 심근춘범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두박근이나 허벅지 근육 같은 그런 골격근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장기들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폐를 부풀리는 건 갈비뼈 사이의 늑간근과 횡격막이라는 거대한 근육입니다. 아, 횡격막도 근육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1분에 수십 번씩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는 심장. 그 자체로 쉬지 않고 뛰는 거대한 하나의 근육 덩어리죠. 아하, 그러니까 디스트로핀 결핍이라는 유전적 저주는 팔다리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숨통을 조이고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진짜 엔진들까지 가차없이 파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호흡 근육이 약해지면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가래를 뱉어내지를 못해서 치명적인 폐렴으로 이어지고요. 세상에. 심장 근육이 섬유화되면 결국 심부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관리할 때는 팔다리의 재활법만 아니라 심폐기능의 모니터링이 생명 연장을 위한 아주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네,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특정 성별의 유전자 궤적을 따라가는 파괴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남녀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증상마저도 훨씬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이들은 어떨까요? 아, 우성 및 열성 근영양증들 말씀이시군요. 네, 완전히 다른 유전적 설계도가 꼬여버린 경우요. 이 범주에 속하는 질환들은 단순히 중심부 근육이 대칭적으로 약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아, 전형적이지가 않군요. 네, 유전자에 새겨진 오류의 종류에 따라서 뇌, 눈, 심장 등 전신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특정 부위만 아주 비대칭적으로 망가뜨리는 등 그 임상양상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경악했던 게 바로 근긴장성 근위영양증이었습니다. 아, 마요토닉 디스트로피죠? 네, 근육병증이면 당연히 근육에 힘이 빠져서 흐물흐물해져야 하는데 이 병은 반대로 근육이 한번 수축하면 펴지지를 않는 근긴장 현상이 핵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증상이죠. 여러분, 파티에서 누군가와 반갑게 악수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사를 마치고 손을 빼려는데 뇌에서는 분명 소나기의 힘을 풀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 손가락은 오히려 상대방의 손을 부서져라 꽉 움켜쥔 채로 몇 초 동안 막 굳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난감하죠. 정상적인 근육은 수축을 일으키는 전기 신호가 끝나는 즉시 세포막의 이온 채널들이 리셋되면서 부드럽게 싹 이완해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질환은 근섬유막의 이온 통로들의 결함이 생겨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기적인 흥분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아, 흥분이 꺼지질 않는 거군요.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이 질환은 다른 근육병증들과 다르게
손이나 발, 안면근 같은 원위부 근육부터 눈에 띄게 침범한다는 거예요. 아까 중심부부터 타격받는 전형적인 패턴이랑 반대네요. 맞아요. 게다가 근육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심장의 전기 신호가 막 엉키는 전도장애, 심지어 당뇨 같은 내분비계 교란까지 겹치거든요. 와, 이건 뭐 엔진 하나 고장난 줄 알고 카센터에 갔더니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에어컨, 내비게이션, 심지어 중앙 컴퓨터까지 싹 다 타버렸다는 진단을 받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온몸의 시스템이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녀석이 안면 견갑 상완 근위 영양증입니다. 네, FSHD라고 부르죠. 이름에 이미 병의 타겟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얼굴, 날개뼈, 위팔 근육이 무너진다는 건데 이게 환자의 삶의 질을 정신적으로 얼마나 파괴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신체 기능의 상실을 넘어서 감정 표현의 단절을 가져오니까요. 감정 표현을 단절이요? 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마비되면서 환자는 눈을 꽉 감거나 입술을 오므리지 못하거든요. 네. 속으로는 박장대소를 하고 있거나 엄청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되게 밋밋하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와,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육의 상실이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는 언어마저 빼앗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날개뼈를 등곽에 단단하게 밀착시켜주는 근육들이 녹아내리면서 뼈가 등 뒤로 천사 날개처럼 기괴하게 툭 튀어나오는 날개 경갑이 생기고요. 아, 날개 경합.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이런 평범한 동작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이 병은 몸의 양쪽이 아주 불균형하게, 비대칭적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유전자의 장난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골반과 어깨 주변이 서서히 무너지는 사지띠 근위 영양증이나 또 초기부터 팔꿈치나 발목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심장 부정맥이 동반돼서 뭐 급사할 위험이 있는 에머리 드레이푸스 같은 질환들도 결국 유전자에 잘못 코딩된 시한폭탄 같은 거네요. 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되면서 정해진 타이밍에 몸이 굳거나 파괴되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내 몸의 설계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아주 건강하게 아무런 유전적 흠결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에 걸린다면 어떨까요? 아, 후천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유전이 아닌 후천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가짜 근육병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멀쩡한 엔진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후천적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몸의 방위군이 미쳐버리는 상황, 즉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성 근육병증입니다. 면역세포가 미쳐버린다고요? 네, 외부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들이 갑자기 내 몸의 정상적인 근섬유를 적으로 오인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는 거죠. 세상에. 피부 발질을 동반하는 피부근염이나 다발근염이 여기 속하는데요. 이때도 여지없이 근섬유가 파괴되면서 그 증거인 CK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게 됩니다. 와, 내 몸이 나를 공격하다니요. 그런데 저는 염증보다도 그 약물 및 독성에 의한 근육병증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약물이요? 우리가 막 스테로이드를 남용하거나 매일 밤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상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마시면 몸 상하죠. 그런데 심장병 예방을 위해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챙겨 먹는 스타틴 제제가 근육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심장내과 전문의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중 하나거든요. 아, 딜레마요? 스타틴은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기적의 약물이에요. 하지만 이 약물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주 드물지만 골격근의 근섬유 구조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독성이요? 네, 환자들은 가벼운 근육통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하다가 심하면 횡문건 융해증처럼 근육세포가 대량으로 괴사해서 신장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와, 가장 흔하고 유익한 일상적인 약물이 내 몸의 물리적 엔진을 파괴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들이키는 화학물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엔진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니 경각심이 번쩍 듭니다. 네,
약물 복용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진단하게 완벽한 반전을 보여주는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병명은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분명히 근무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육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름만 보면 딱 그렇습니다. 진짜 근육병증이 아니더라고요. 의사들이 감별해내야 할 아직 정교한 가짜라는 거죠. 아니, 힘이 빠져서 죽겠는데 근육병이 아니라니 대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이름은 그 무력이지만 정작 근육세포 자체는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멀쩡하다고요? 네, 이 질환은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와 근육이 만나는 최전선, 즉 신경근접합부라는 미세한 틈새에 화학적 스위치가 망가진 질환이에요. 화학적 스위치요? 신경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쫙 뿌려서 근육을 수축시켜야 하는데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이 자가 면역 공격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인 거죠. 아,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화면이 자꾸 끊기고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기계가 고장났나 하고 살펴봤더니 배터리는 100% 빵빵하고 액정도 멀쩡한 거죠. 네네. 알고 보니 스마트폰 기계,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카페의 와이파이 연결 상태, 즉 신경근 접합부가 불안정해서 신호가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니까 화면이 자꾸 멈추는 상황인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스마트폰 비유에서 이 질환의 핵심적인 임상 특징이 다 도출되거든요. 오, 진짜요? 통신망, 즉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게는 변동성과 피로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이요? 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는 와이파이 신호 물질이 넉넉하게 충전되어 있어서 힘을 꽤 잘 써요. 하지만 오후가 되거나 팔다리를 막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신호 물질이 빠르게 고갈되어 버리죠.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처지고 팔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시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 고갈됐던 물질이 다시 채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힘이 돌아오는 거네요. 쉴 때 힘이 회복된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군요. 맞습니다. 아까 그 디스트로핀이 없는 진짜 근육병증들은 근섬유가 물리적으로 찢어지고 파괴된 거니까 쉰다고 해서 죽은 근육이 갑자기 살아나지 않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은 혈액 검사에서도 되게 명백하게 증명되거든요. 그 CK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증근 물력증 환자들은 세포막이 찢어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포 안에 들어있어야 할 CK 효소 수치도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엔진 오일이 센 게 아니라 진짜 와이파이만 끊긴 거니까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 깔린 생물학적 원리와 치료법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죠. 와, 이렇게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헷갈리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딱 맞춰집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죠? 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이 빠진다는 단순한 증상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정교한 인체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디스트로핀이라는 단 하나의 단백질 기둥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참사부터 엉뚱하게 꼬여버린 유전자가 전신을 타격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물이 부르는 부작용,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통신이 끊겨버리는 신경근 접합부의 에러까지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행위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이 다양한 질환들의 메커니즘은 역설적으로 건강한 인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켜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퇴근길에 누군가를 향해 활짝 미소 짓는 이 당연하고 사소한 모든 동작들. 네, 사실 이것은 신경계의 완벽한 타이밍, 신경 근접부의 매끄러운 화학적 통신, 그리고 수백만 개의 근섬유와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그 압도적인 중력을 견뎌내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동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제가 매일 무심코 하는 스쿼트 한 번, 악수 한 번이 새삼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간지럽힐 만한 생물학의 아주 묘한 역설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내내 우리는 근육세포가 파괴되면 혈액으로 CK 효소가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곧 끔찍한 근육병증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육 손상의 가장 직관적인 바이오마커로서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더 크고 강한 근육을 만들겠다고 무거운 바벨을 들고 막 한계점까지 스쿼트를 할 때도 사실 근섬유는 미세하게 찢어지고 뜯겨 나갑니다. 네, 근육이 손상되는 과정이죠.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 직후에 피 검사를 해보면 질환에 걸린 환자 못지않게 CK 수치가 막 폭발적으로 치솟아 오르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똑같이 근육이 찢어지고 똑같이 효소가 쏟아져 나오는데 헬스장에서는 근육이 더 강하게 재건되고 근육병증 환자의 몸에서는 근육이 지방과 흉터로 퇴화합니다. 인체의 적응력과 파괴의 생리학이 딱 교차하는 아주 심오한 지점이네요. 그렇다면 대체 그 생물학적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찢어진 근섬유를 다시 꿰매어 더 두꺼운 갑옷으로 진화시키는 건강한 파괴와 회복의 탄력성을 잃고 몸의 엔진을 영원히 꺼뜨려버리는 병리적인 파괴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몸은 과연 어느 순간까지의 스트레스를 성장을 위한 단련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자신을 포기하고 질환으로 항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우리 근육 안에 내재된 재생세포, 즉 위성세포들의 활성도와 염증을 조절하는 인체의 회복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화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나서 혹은 헬스장에서 땀을 쏙 빼고 난 뒤 그 기분 좋은 뻐근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피부 아래 그 보이지 않는 엔진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위대한 재생의 과정이 혹은 파괴의 경계선이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는지 한 번쯤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자동차 대시보드의 경고등은 매뉴얼에 적힌 대로 불이 들어오지만 우리 몸의 경고등은 우리가 우리 몸의 원리에 얼마나 깊이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테니까요.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튼튼한 엔진과 함께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